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의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6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야당과의 대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순방 기간 중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동에 응할지 여부는 의제와 형식을 협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복귀를 계기로 여야의 냉기류를 풀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으로선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특검법 개정 등이 예고된 정기국회를 앞두고 순순히 대화에 응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반응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미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며 의제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중국행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 간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거듭 신중론을 제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은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 원팀 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의도를 벗어나 1박 2일 워크숍에서 뭉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목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외쳤습니다. 한 손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 핵심 의제는 단연 검찰개혁. 지도부가 약속한 대로 추석 귀성길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하려면 다음 주엔 단일안이 나와야 하지만 당정 엇박자반 연일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또 시점을 언제로 할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불을 껐습니다. 당정 간 이견도 개인 의견도 없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거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라면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들으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자연스럽게 당하고 정부하고 이러저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에 공감한 당정은 다음 달 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일단 묻어둔 채 정청래 대표 체제의 첫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입각한 의원들까지 민주당 166명이 모두 모여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불침의 항공모함에 승선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인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민주당은 내란 수괴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이 입법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줬다면서 흔들림 없는 신속한 개혁을 거듭 외쳤습니다. 불미스런 잡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에 음주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새 지도부 출범 뒤 첫 연찬회를 연 국민의힘은 정권과의 전쟁 출정식을 언급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에는 오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하며 입법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장동혁 호 출범 뒤 첫 연찬회에선 여당과의 투쟁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로 전쟁, 죽을 각오라는 표현까지 거론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대여 투쟁을 위한 깜짝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 간사직에 5선 원내대표까지 지낸 대선주자급 경력 나경원 의원이 지명된 겁니다. 3특검법 개정안을 아마 상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 저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부터 대여 투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6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강대강 국면도 점쳐집니다.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사법체계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지금 줄줄이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부 갈등, 분열 이슈는 일단은 후순위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윤 전련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쳤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눈에 띄는 잡음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 추워내가지고 거기에 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연찬회에 앞서 지도부가 4선 이상 중진과 마련한 첫 상견례에서도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와 마찰을 빚어온 중진들이 참석했지만 큰 충돌 없이 일단락됐습니다. 대여 관계에서 우리가 일단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선 패배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계기로 오랜만에 대여 투쟁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더 센 특검법 처리 시도가 임박하면 또다시 당내 입장차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최소한의 대우 정비를 마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포함해 향후 중점 처리할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개의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의장은 오늘 인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도 상반기 국회까지 숙성시키며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목록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위한 법안과 정부의 조직 개편안 등이 담겼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소환해서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한 권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권 의원이 처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진행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이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10월 유신이나 5.17 군사 쿠데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기각 사유로 보이는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고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나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부기를 받은 정황에 포착돼 특검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고가의 시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는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과 이 위원장 임명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서희건설의 맞사위이자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전 검사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앞서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까지 줬다고 자수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사위 인사청탁이었다는 내용까지 담겼는데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 로봇계 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대표 서 씨가 김 씨에게 건넨 명품 시계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한 다음에 원하신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제줬으면 뭐가 나오겠죠.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김 씨가 경호처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김건희 씨 기소를 앞두고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호송이라 적힌 파란색 법무부 호송 차량이 광화문 특검 건물로 들어섭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5번째 대면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앞선 조사에서 마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시작된 조사는 거듭된 진술 거부 끝에 오후 3시 24분에 종료됐습니다. 휴식 시간을 제한 조사 시간은 3시간 26분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에선 최대한 말을 아끼고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건데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특검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시한 게 김 씨 측 입장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중으로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소장에 담길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에 적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사 게이트와 나토 순방 귀금속 선물 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 씨 기소로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가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김 씨를 내일 구속 상태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만료 하루 전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씨는 회사 돈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밀한 관계인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안일한 보안인식이 낳은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 9,1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960만 원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으로 LTE와 5G 이용자 2,300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유심 인증기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텔레콤의 문제는 총체적이었습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의 접근 통제는 허술했고 서버 계정 정보는 암호화 없이 저장됐습니다. 특히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를 평문으로 저장해 해커에게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미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 유출 사고가 발생한 통신 인프라 영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사고 인지 후에도 유출 사실 통지를 지연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로로 활용된 통신 인프라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S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과 가입자 간의 법정 공방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소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기존보다 1.48%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게 됐습니다. 또 건보 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를 예정입니다. 병역 기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한 건데 입국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유 씨는 지난 2015년 처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우리 국적을 포기한 탓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여 만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가 승소했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지만 지난해 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라는 유 씨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지금.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다시 한번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무려 23년 만에 유 씨가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정부 당국은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중국이 다음 주 열리는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의 국제 외교 행사 참석도 처음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2차 대전 승리 70주년 열병식 때天安문 망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 옆에 서서 한중 관계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참석한 당시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구석진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帮助过中国人民抵抗侵略的外国政府和国际友人表示衷心的感谢. 그로부터 10년 뒤 이번 80주년 열병식 땐 남과 북의 위치가 바뀔 듯합니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26개국 정상 가운데 김정은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한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먼저 초청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망루에 오르게 됩니다. 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韩国国会议长宇元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물론 김정은의 국제외교 무대 참석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방중은 미국 트럼프 1기와 2차 핵 담판을 앞둔 2019년 1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이번 열병식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대결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으로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파격을 선택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혈맹이라던 북중 관계는 북러 밀착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2년여간 곳곳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의 귀국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다롄 해변에 있던 북중 정상의 발자국 동판이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최대 행사인 전승절 기념식에 중국 인사가 불참하는가 하면 북한은 조선중앙TV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6년 만에 김정은 방중이 더욱 전격적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러전쟁이 휴전 모드로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김정은이 한 차례도 서보지 않은 다자 외교 무대를 중국에서 대비하기로 한 것도 파격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늘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수령유일 체제 북한은 여러 정상 가운데 한 명으로 다뤄지는 다자 외교를 김정일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외면해왔습니다. 김정은으로선 무엇보다 시진핑,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북중러 연대를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방중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발신된 한미일 협력 의지를 지켜본 중국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정상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맞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트럼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예고한 북한이 시진핑의 답방을 요청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마치 대회전을 앞둔 전사들 앞에 선 장군처럼 비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새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처음 진행하는 워크숍과 연찬회인데 당대표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올해 정기국회가 참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정기국회라고 한다면 각 정당이 100일 동안 총력전을 펼치는 장이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6.3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번 정기국회에는 그동안 여야의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공수가 바뀐 상황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특히 야당 시절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차례대로 통과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번 정기국회 기간을 통해서 특히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까지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께 약속드린 그런 개혁의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통과시키고 이번 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내란을 완벽히 종식시키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각오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장동혁 대표 등 신임 지도부의 각오가 남다른 듯한데 전쟁터 나가는 출정식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뭐 전사의 입장이고 예. 지금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지도 체제가 공백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고 지도 체제가 정비가 된 상황에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집권 초반에 성패를 좌우하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예상국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의 수적인 우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민주당이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과연 강공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약점을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당 대표도 대여 투쟁, 단일 대여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입장. 전사라는 것은 지난번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워리어라는 그런 전사의 그런 만큼 야당으로서는 수적인 열세를 민주당과 수적인 경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소수 정당이지만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국민적 여론에 힘을 합쳐서 대여 강국에 나서겠다는 예.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장외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강력한 지금 워딩을 써서 전쟁, 전사, 뭐 투쟁 이런 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투쟁이라는 어떤 단일 대우가 무너지면 정말 일사천리로 민주당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정기국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그 본회의에서 부결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콧하겠다 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 이게 강대강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정기국회 때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을 재의요구하고 거부권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 막고 다 이번에는 계속 통과했죠.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국민들은 왜 너희들은 싸울 수 없냐? 왜 수적인 열세를 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당의 이런 일방통행적인 이런 악법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냐? 그런 비판이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방해할 수도 없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석에서는 24시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것을 언론 프레이라든가 어떤 공보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국민적 여론을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은 제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 입법을 12월까지 다 완료한다고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다 완료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다급하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결국은 국민과 함께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투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 이것이 이제 부결된 것이 야당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단일 대우로 엮을 수 있는 것을 민주당이 제공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장외로 또 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갖는 것이 뭐냐면 야당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한테 가치 판단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파기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처리를 이제 논의하다가 이제 9월로 넘겼는데 이 3대 특검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아직 뭐 수사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6가지 혐의라는 많은 혐의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수사 인력을 좀 늘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사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사기간을 지금 현행 특검법에서 보면 1차로 30일을 늘리는 것은 특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 하고 진행될 수 있지만 2차 특검 2차로 연장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데에서는 2차 연장안도 특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들 들으셨지만 이제 따박따박 뭐 타임 스케줄에 맞게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겠다. 의원님들 뭐 총 단결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장에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거기에 대한 대응인가요? 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장동혁 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나경원 전 원내 대표가 법사위 간사를 수락해줘서 고맙다. 그런 당 대표로서 인사를 한 것도 제가 봤는데 그 과거에 추미애 지금 물론 이제 뭐 지난번에 직전 법사위원장이 그 주식과 관련해서 차명거래 관련해서 지금 사퇴를 해서 그 다음에 추미애 저는 6선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5선인데 추미애 의원은 과거에 추다르크라고 했고 나경원 파란 옷을 입은 추다르크, 나경원 의원은 빨간 옷을 입은 나다르크 그런 닉네임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다르크와 나다르크가 이제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라는 것은 여당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당의 위원장이 어떤 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아주 중요한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추석이 오기 전에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앞으로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과연 국민의힘이 수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한 어떤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가지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도 했고 과거에 원내대표 할 때 강력한 투쟁력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줬고 의회에서 물론 뭐 선진화법 때문에 강력하게 투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야당에서 나다르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저지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에서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야당의 정치력, 나경원 의원의 정치력이 과연 추미애 의원의 지금 강력한 그런 법사위원장으로서 입법 개혁을 법에 대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맞서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리가 한번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6선, 5선 뭐 양당에서 이제 최다선 의원 중에 이제 한 분들인데 두 분 다 이제 판사 출신이고. 말씀하실 거 있나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첨언하면 방금 전에 뭐 정치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치력이 아니라 전투력을 보여달라 이런 취지의 인선인 것 같습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소위 빠루전사라는 닉네임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6년째 1심 재판을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다면 이거야말로 이해 충돌 아닌가 이런 그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당내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사위 간사를 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사위 간사직을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국회에서의 법사위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SNS에서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나 또 노상원 수첩에 찬성을 하나 등등 5가지 질문에 이제 답하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빵 터졌다. 그리고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당이 그 내란 프레임을 계속 언제까지 쓸 건지 가장 손쉬운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대선 쉽게 국민의힘한테 패배를 안겼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란 프레임으로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빵 터졌다는 것은 소위부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지만 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거기에 모든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빵 터졌다는 말보다도 다시 되돌려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땠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정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라.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서 질문을 했으면
그것이 야당의 대표고 야당의 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정상적인 대화, 워딩을 통해서 여당이 A라는 말을 했을 때 야당은 B라는 말로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국민의힘이 싸우는 정당, 선명 야당 그리고 민주당을 숫자계는 적지만 국회에서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을 민주당이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존재감을 하고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당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소위부답이라든지 빵 터졌다 그런 것보다도 정면으로 강한 워딩으로 국민들한테 각인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저는 던지는 것이 여당과 야당의 존재감, 특히 야당의 존재감을 국민들이 각인함으로써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을 비롯한 모든 걸 지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7석으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 장동혁 신임 대표는 정말 전세의 모습으로 워딩과 정치적인 언어를 강력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를 왜 물음을 던졌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 악수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명분이나 계기를 찾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크게 5가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크게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것이냐. 두 번째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업은 옳고 탄핵은 잘못된 것이냐. 특히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사실관계와 당대표로서의 입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가 왜곡이 있고 어디가 망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빵 터졌다고 하시는데 빵 터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끔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곡이라고 한다면 그 위헌 판단을 받은 비상계엄을 가지고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것이 왜곡이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망상 속에서 있는데 이런 망상을 깨고 나와야 할 당대표가 지금 이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손잡고 당대표가 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망상이 있고 어디에 왜곡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치 공세라고 얘기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그 정청래 대표의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달라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악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두 사람이 언제 어느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손을 마주 잡을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부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지 이 부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언제쯤 악수를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볼 텐데. 방일 방미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곧바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대변인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의 취임하시는 날부터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셨고 지금까지 야당 대표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그 6월에인가요? G7을 갔다 오신 이후에도 송원석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한일 한미의 주요 성과와 또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고 여야 대표들에게 그 초당적 초월적인 그런 협력을 당부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귀국하기 전에 어제 우상호 수석이 국회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축하의 난을 전달하면서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초청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국하시자마자 다시 한번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 날짜를 빠르게 잡도록 지시하신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께서 그 손을 먼저 내미는 이 상황을 장동혁 대표는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상호 수석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영수회담 제안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영수회담은 아니고 그 옛날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그 용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여야 지도부 회동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글쎄요, 지도부 회동 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치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상대로 해서 인간도 아니다, 안 만나주겠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서 협치한다고 하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라는 것은 정책적인 협치고 정책적인 협치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에서 협치라는 것은 탕평 인사인데 여당, 야당, 보수 인사를 적극적으로 내각에 투입하거나 같이 기용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 정책과 인사, 협치와 탕평 이 두 가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럼 왜 대통령이 급하게 지금 야당 대표를 찾을까? 지지율 급락이 상당히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을 가보니까 역시 국민의힘을 어떤 대화의 상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인상을 저는 받고 지금 귀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그랬을까요? 미국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친중 정권에는 오해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X 그 개정에 대한 그 워딩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뭐 분위기를 봐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야만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라든가 안보적인 관계 이런 것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쌍끌이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싸우고 강력하게 법안을 지금 드라이브하고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자 협치하고 이 쌍끌이 전략에서 만약에 자칫하면 국민의힘을 액세서리 정당, 둘러리 정당으로 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잘못 여기에 손을 내밀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내보낸다면 당내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덥석 손잡을 것이 아니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싶고 여야 영수회담 소위 말해서 회담을 야당 대표와 하고 싶다면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법 개정안 최근에 강행 처리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제의요구를 하라. 그런 요구를 국민의힘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협치가 복원된다. 가서 악수하고 식사하고 환하게 웃고 그런 것을 우리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보수 당원,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도부는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형식과 의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형식은 이제
1대1 회담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 의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제의 요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의제 설정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국민의힘이 너무 기억력이 좀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당선되고선 20개월 만에 야당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회담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그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했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차 한 잔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형식과 회담 내용들 사전에 조율된 적이 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이제 형식과 의제를 말씀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그때 그런 말씀, 특히 작년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그 좀 전에 그 장성호 교수님 말씀에 저는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초청에 뭐 당연히 저는 응할 거라고 보는데 응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뭐 국민의힘의 지지층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극우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해줄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분들이 극우 유튜버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오해다라고 정리가 되자 뭐라고 합니까? 그 SNS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변절했다, 배신했다, 또 좌익됐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장동혁 대표처럼 이번에 극우의 손을 잡아서 당대표가 되신 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면 또 역시 이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걱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당대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보수 우파들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과감 없이 전달하시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만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여당의 대표가 또는 여당의 지도부와 함께 하는 것마저도 그것도 피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 이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지금 협치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이미 협치가 물 건너갔고 민주당은 12월까지 개혁입법 소위 말해서 개혁입법 국정과제를 일사천리로 끝내겠다고 원내대표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미국 방문된 그런 지지율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정말 협치를 안 하는 일당, 민주당의 협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대통령의 나홀로 국정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강행 처리한 그리고 기업 업체기 이런 법은 정말 저는 대통령이 공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어떤 의제도 논의 가능하니까 만나자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과연 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만큼 특검에서는 지난번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름의 자료들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 통일교의 윤모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메모 남겼던 것들 22년 1월 5일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서 후보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뭐 일부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나름의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인데, 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려면 법원에 그냥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금만 좀 제 부연 설명드리면 현역 의원도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회기 중이죠. 그리고 이 회기가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9월 정기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그때 그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를 방금 전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다. 23년 6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았습니다. 저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잠깐만요. 요 속보 먼저 이제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자세한 얘기 듣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임하겠다. 뭐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필요 없다. 바로 임하겠다고 그랬고요. 특검이 묻지마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야당 탄압을 위한 이제 흉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표적 수사를 했는데 또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에 찬 이런 입장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메시지 그리고 메모 노트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 한 이분이 어떤 사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1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청구를 한다면 국회에서 24시간 내, 72시간 내 이제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지난 총선 때 후보자들 다 여기에 대해서 출판 개념에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약을 하고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행을 한다는 것이고 저렇게 뭐 검사 출신이고 당의 중진이고 지금 특검이 당원 명부를부터 해서 지금 현역 의원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에서는 상당히 큰 압박으로 여기고 이거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자금법과 엮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뜻을 지금 밝히고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요 얘기를 잠깐만 구체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본인의 SNS에 이제 올린 입장인데 저는 당당하게 해명을 했고 하지만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으로 청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을 결박을 입증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그 국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 불체포 특권으로 인한 표결 처리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인은 이제 포기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비쳐서 내일 국회 상황을 한번 또 앞으로의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또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진정되는지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차기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 오는 10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5%인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6.27 가계부채 대책 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 인하가 꺼진 불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지금 저희가 낮추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험을 보면은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릴 경우에는 이 경기를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여러 구조적인 요인과 결합돼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집값 안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충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도 인하 시점은 차기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 오는 10월이 유력합니다. 한은은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지만 내수와 수출이 호전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8.3%로 예측된다며 만약 0% 수준만 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이너스 8.3이 0이 되면 1.2%가 더 높아져서 2.1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건설 경기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영향이 많이 받고 있어서요.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됐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이 약 15%포인트로 나타나 주요 50개국 중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에 따라 면제되던 관세가 최근 협상으로 증가하면서 관세율 인상폭이 주요 50개국 중 중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관세율 인상폭 증가는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올해 성장률은 0.45%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 관세율을 문서 형태로 남기는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15%, 일부 품목 최혜국 대우 등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30일 합의됐지만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줄곧 이어지던 가계 실질소득 증가세가 5개 분기 만에 멈췄습니다. 2분기 소비도 위축되면서 실질 소비는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0.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0.8% 이후 줄곧 2%대 증가율을 유지하던 실질 소득은 5개 분기 만에 증가세가 멈췄습니다. 특히 실질 소득 가운데 사업 소득은 1.9% 줄어 7분기 만에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가계 사업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질 근로소득도 0.5% 줄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업소득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업소득 감소한 사유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기 때 자영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5분위 비율은 2분기 5.45배로 지난해보다 0.09배 확대됐습니다. 배율이 커질수록 분배가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6천 원으로 0.8%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1.2%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4월에서 6월 사이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실제 지출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은 2분기에 미국 관세 정책 등 국내외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고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의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2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해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당초 9월 1일부터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 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 운행 조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예매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매는 15일과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매는 17일과 18일 진행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려다 드론 추락 사고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공장 굴뚝에 부딪힌 무게 60kg의 드론을 피하지 못한 건데 경찰과 관계 당국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공장입니다. 약 100m 높이 굴뚝이 있는 이곳.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은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이 공장을 찾아 유지보수 계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상에서 떠오른 60kg 무게 드론 한 대, 굴뚝 중간쯤에 부딪혀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계단에 올라갔던 40대 공단 직원 1명은 떨어지는 드론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굴뚝 중간, 계단에 심정지 상태로 앉아있던 직원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드론을 띄운 건 드론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드론은 당시 약 10kg 무게의 대기 측정 장비를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측정 작업이 매뉴얼에 맞게 진행됐는지 또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일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80대 노모와 50대 큰아들이 숨지고 작은아들이 크게 다친 만덕동 아파트 화재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전기 스쿠터의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배터리와 충전기는 분리된 상태였고 어떤 이유로 불이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인기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싸이 측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부터 시작해 지난 24일까지 단독 콘서트로 전국을 돌며 활동을 이어온 가수 싸이. 경찰은 최근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약으로
본인에 대한 직접 진료와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고발장엔 싸이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가수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지만 제3자가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싸이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이는 과거 대마초 흡연, 대체복무 취소와 재입대 등으로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강남 스타일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재기에 성공했고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가수 싸이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만큼 연애 활동에도 당분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시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을 앞두고 있지만 계절이 여전히 한여름 수준이죠. 당분간 우리나라는 늦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보다 더운 날씨도 9월 상순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의 첫 달 9월이 코앞이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쿨링포구에서는 쉴 새 없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산책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양산과 선글라스로 체감온도를 낮춥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여전히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남부지방도 폭염경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까지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증기가 유입되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나타나겠습니다. 9월을 하루 앞둔 일요일에는 밤부터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9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고 저기압이 동반되며 서쪽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겠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는 9월 상순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달로 접어들면서도 이 9월 상순까지는 또는 9월 7일로 되어 있는 중계보까지는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국지성 호우와 늦더위가 반복되겠다며 급변하는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한 권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권 의원이 처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진행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현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지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자며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어제 13시간 넘는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지만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나 대질신문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이 자신들의 수사가 진실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걸 인정한 셈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 문턱에서 멈춘 것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신이나 군사 쿠데타 같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특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에 연루된 인물들별로 가담 방식이나 행위 등이 모두 다른 데다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만큼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위만 내세우느라 정작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시종일관 자신감을 내비친 특검과 달리 법조계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자체에 대해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한 거로 보인다며 확실한 물증이 더 나오지 않으면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내일 구속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오늘 기소 전 마지막으로 김 씨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끝내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전 조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중으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포착해 추가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 거북이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친일 옹호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가가 오갔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연찬회 중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을 상정한 뒤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이 간사를 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틀을 깨는 시작이 필요하고 선수와 상관없이 전투 모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6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운 만큼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수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지명은 나 의원 관련 재판과 곧 있을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 행위에 선봉에 서는 등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며 수사와 재판부터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뜻밖의 부결되면서 제1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방학이냐고 비꼬았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들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이 무산된 이튿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 없이는 향후 정기 국회 협조가 어렵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부결을 선동하며 여야 합의 원칙을 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 정치에 몰두해 여당 폭거를 두둔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또 전광훈 씨 변호 이력이 공직 결격 사유라면 과거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결격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모녀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다음 주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고 첫 주부터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데 거대 여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추경을 시작으로 방송법, 노조법, 상법 등을 술술 통과시킨 것처럼 검찰 개혁을 포함한 남은 쟁점 과제도 막힘없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방학이라도 즐기는 거냐며 손해를 보는 건 야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체 방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늘 냉랭했던 국회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건데 여야 수장은 본회의장 밖에서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 노상원 수첩 등을 묻는 5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헌법 파괴 세력을 상대하려면 가시밭길이 예상되지만 할 일을 하겠다며 특유의 익살 섞인 독설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진심이든 기싸움이든 여야 모두 강경투쟁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전국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BTS 정국과 재력가 등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있거나 수감돼 바로 대응이 어려운 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39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에 올라탄 남성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특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를 노린 해킹 조직의 총책, 중국 국적의 A씨를 태국에서 붙잡아 송환하는 장면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250여 명의 신분증과 운전면허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해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속된 재벌회장, 군복무 중인 연예인 등이 우선순위 표적이 됐습니다. 이들은 해킹한 개인정보로 통신 3사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은 알뜰폰을 개통해 공동인증서나 아이핀 등 피해자들의 본인 인증 수단을 확보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개 기관과 업체의 웹사이트가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6명의 돈 3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10명으로부터 250억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무단으로 조회한 250여 명의 계좌 전행을 모두 더하면 5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거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뻔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대상의 단순한 해킹이 아닌 비대면 인증 체계를 우회하여 금전을 편취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조직원 18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A씨에 이어 또 다른 조직원 B씨도 태국에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렇게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를 무력화시켰다는 건데요. 금융기관과 알뜰폰 사업자, 또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까지 곳곳의 허점이 결국 이렇게 수백억 대의 탈취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희영 기자입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이나 계좌, 휴대전화 인증 등 7가지 방식 가운데 2가지 이상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58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인증 체계가 대부분 뚫렸습니다. 해킹 조직은 먼저 주요 인증 수단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비해 비교적 보안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노렸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보통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신분증 발급일자 등 정보를 인증하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통한 간편 인증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당은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하고 간편 인증 절차 역시 해킹을 통해 뚫었습니다. 그 인증 통과문은 나 해커 명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명의로 변조해서 마치 인증이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유심을 무단으로 개통했습니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해킹 조직은 비대면 인증을 통해 금융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도 탈취했습니다. 입력 오류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찾아 0000부터 9999까지 입력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고 주요 본인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도 해킹을 통해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인증 시 일부 특정 정보만 일치하면 된다는 점을 노려 엉성하게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YTN 보도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한 경우가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범행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정보기술들이 자꾸 발달하고 있고 비대면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취약점들을 계속 부단히 선제적으로 찾아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24개 보안 취약점을 각 기관과 기업에 통보해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킹 사건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 보안 강화는 물론 비대면 인증 체계 강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광주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금팔찌와 목걸이를 합쳐 수천만 원 되는 고가의 귀금속이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운전 면허증까지 보여주며 신분을 속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금은방에 온 손님에게 주인이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주인이 거울을 가지러 몇 걸음 움직이는 순간 손님은 몸을 돌려 그대로 달아납니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진짜 조심하니까 친구 둘이서 장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 당황했어요. 함께 온 또 다른 한 명은 당황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주인에게 붙잡힙니다. 훔친 귀금속은 30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인데 둘을 합쳐 시세로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귀금속을 든 채 달아난 한 명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이들은 모두 10대였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이들이 다소 어려 보여서 미심쩍어 하자 지갑에서 운전면허증까지 빼서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에서 이제 그냥 딱 20살 막 넘은 20살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죠, 저도. 다행히 훔쳐간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범행한 10대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귀금속을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역할 분담 등을 캐고 있습니다. 이걸 넣으려면 일주일 전에 이제 알게 된 사유라고 그래요. 백모 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경찰은 귀가 조처한 10대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상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지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권자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이 의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N이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N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아울러 유족이 형설N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N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설N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N은 검정고무신의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 판매, 배포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급감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30주 연속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이달 들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가 11억 원대에 거래되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도 호가는 꺾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거래량도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단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대형 단지는 확실한 면이 지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 6월 12,000여 건에 달했던 매매 거래 건수는 7월 들어 4,000여 건으로 급감하더니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2,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30주 연속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자치구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져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이에 더해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최근 들어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앞으로 더 큰 규제가 나올 거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전체적으로 되게 활발해졌어요.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그런 조율 과정에 약한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 조만간 나오게 될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자식 등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향해 사회에서 평생 격리돼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이모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그리고 2딸,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리 모아둔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사업 실패로 생긴 빚 수십억 원을 가족들이 떠안게 할 수 없었다는 게 이 씨가 수사기관에 밝힌 살해 동기였습니다. 네, 계획범죄 인정하나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범행 넉 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가족인 5명을 살해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이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판결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형에 처할 특별할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 생활로 보내는 것이 알맞다는 이유입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씨는 선고가 나온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한 차례 숙였습니다. 앞서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 곳곳에 일본 변호사 명의의 테러 협박 팩스가 접수되면서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보복살인을 저지른 남성은 구속 송치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심리 분석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루 만에 강원도 홍성군 야산에서 체포됐는데 피해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거로 드러나면서 형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가치가 없는 코인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본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이들 일당은 재작년 12월부터 반년 동안 해외 골프 회원권을 무료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유인해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용품 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코인을 만들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실제 가격은 우리 돈 1.4원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골프 회원권도 인쇄소에서 임의로 출력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팩스가 이번에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 발송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서초동, 현저동부터 대방동, 정릉동, 정동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협박 팩스가 전달됐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고 학교 인근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웠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아온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등을 토대로 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변에 버려진 비닐 우산을 이용해 소녀상을 덮고 나서 5분여 동안 큰절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비를 맞는 소녀상이 안쓰러워 보여 비닐을 덮어준 것으로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자민당 조기 총재 선거 여부가 다음 달 8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자민당 고위 간부가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대한 당내 찬반 의사 확인이 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반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자민당 규칙 6조 4항, 이른바 리콜 규정의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메이저리그의 11개 구단 스카우트가 한화 폰세와 키움 송성문을 보기 위해 고척에 집결했습니다. 폰세는 개막 16연승 신기록을 이어갔고 송성문은 폰세를 상대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패배 없이 15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폰세. 공수주를 겸비한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송성문. 두 선수를 보기 위해 고척에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시카고 컵스 등 메이저리그 11개 구단 스카우트가 모였습니다. 더 잘한 건 키움 송성문이었습니다. 3회 폰세의 시속 153km 빠른 볼을 밀어쳐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폰세와 대결에서 안타와 볼넷으로 모두 출루하는 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폰세는 5회까지 3실점, 평소보다 흔들렸지만 시즌 16연승의 드라마는 이어갔습니다. 7회 노아웃 1, 2루 위기에서 등판한 정우주는 키움 3, 4, 5번에게 빠른 볼 9개를 던져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화는 1회 김인환, 4회 이진영이 차례로 투런포를 터뜨리며 9대3으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LG는 7회 오스틴의 2타점 동점 3루타에 이어 8회엔 박동원이 결승 2루타를 쳐내며 NC를 4대3으로 꺾고 한화의 추격을 4경기 반에 묶어놨습니다. 기아는 3안타 3타점을 올린 김선빈의 활약으로 SSG를 이틀 연속 물리쳤습니다. 잠실야구장 이 마운드에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승환의 첫 은퇴 투어가 치러진 잠실에선 연장 10회 안재석이 짜릿한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두산이 삼성의 연승을 5경기에서 가로막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도 연장 11회 고승민의 끝내기 안타로 KT의 3대2 한 점차 승리를 낚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더위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선 밤사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1도, 강릉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새벽부터, 그 밖에 중서부에는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6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휴일 밤사이에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